저는 강원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신중섭입니다.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특징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런 걸 이념의 문제를 따질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뭐냐라고 하는 그 문제와 연관됐고, 물론 이제 오늘날은 뭐 국제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국가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 그 삶에 영향은 국가가 결정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을 정치학자들은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나름의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통합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토와 특정한 사회를 통제한다. 이 얘기는 제가 국가라고 하면은 그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통계를 하지, 법을 통해서 물론 통제를 합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집단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고 집행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것도 물론 이제 그 결정은 국민을 대리해서 행정부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법이 통과되면은 그것이 구속력을 가져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요즘 뭐 금투법, 금투세 뭐 그런 말 있죠.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주로 이제 주식하는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야 합의로 당분간 안 매기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를 해서 이익이 나게 되면은 세금을 사실은 매겨야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당분간 유보를 하겠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세금을 매기겠다 이러면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금융에 어떤 투자를 하는 분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집단적 선택이 달라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리적 힘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독점한다. 이것이 이제 사실 국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거는 막스 웨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국가는 어떤 법을 어긴다든지 국가가 명령한 말을 어떤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걸 제재를 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감옥소에 가기도 하고 심하면은 사형 선고를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물리적 힘을 사용을 해요. 그것이 유일하게 국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입힐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어요. 국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국가의 특성이에요. 사형,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다, 이거 인정 안 해요. 그건 다 법을 어기는 게 되고,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권을 추구한다, 이게 뭐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주권을 가지니까.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공적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거는 우리가 공공 영역하고 민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민간 영역이고, 뭐 군대라든지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건 공공 영역이 되죠. 그리고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민권을 결정하고 출입을 통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정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들어갈 때는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입국 심사를 받죠. 여러분들 뭐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무비자로 여러 나라를 통행합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비자를 받아서 나가요. 지금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받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날의 모든 국가가 시민권을 결정하고 출입을 통제해요. 글쎄요, 이거 뭐 아나키스트들이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실제로는 현재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것이 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연관된 특징은 국가는 공공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말이고 재미있죠. 주장한다. 국가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사익 추구를 안 한다. 공공이익을 해서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요즘 이거 불신을 많이 받고 있죠. 공공선택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모든 공무원들,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사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막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 다음에 구성원에 의해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인정된다.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가는 정당한 국가야.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이거 인정 안 하는 게 또 문제예요. 내가 대통령을 안 찍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내가 속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민주의 기본적인 특성은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는 건데 그 승복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선진국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트럼프 같은 경우 아니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붙어가지고 져가지고 부정선거다 이러고 막 국회로 난입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명령을 내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경우는 결과에 대한 승복을 안 하니까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관료제와 조세제도를 가지고 이건 당연한 거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하면 관료,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조세제도를 통해서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많죠. 적자 운정을 해가지고 국가가 자꾸 빚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세금을 거둔 만큼만 쓰면 되는데 더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래가지고 국가의 빚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국가의 빚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것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예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국가의 수입하고 지출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이게 선거가 자꾸 있고 국민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출이 더 많게 돼요. 이래서 국가가 나라빚이 많게 된다. 이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법과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작동한다. 그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누구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에 의해 국가로 인정받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나서 다른 나라의 국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가 인정을 받아야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린 너희들을 국가로 인정 안 한다. 이런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악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의축. 뭐 북한, 옛날에 뭐 이라크인가요? 뭐 이라크 뭐 몇 개 나라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규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나라에 다 이제 국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이제 그 정치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누는 건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국가가 관여하느냐. 이제 어느 나라라 국가가 다 관여하죠. 그러나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념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국가가 관여, 국가 계획하느냐라고 해가지고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많이 이렇게 보장을 하고 시장의 자유를 가장 많이 이제 보장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리버테리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적합한 번역이 아닌데 그냥 통용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순수 자유주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장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고 개인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은 국가의 관여가 심한 경우가 보수주의.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 얘기할 때 강한 국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 관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의 자유는 인정. 그게 이제 보수주의와 파시즘의 얘기에 해당이 되고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지만은 시장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국가 관여를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시민주의라고 보기도 하고 개혁주의라고 부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의 관여를 양쪽 다 국가 관여예요. 개인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고 시장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공산주의 내지는 권위주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서구적 기준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가장 재미있는 경우는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은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고 민영화를 하고 경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보장하지만은 또 국가가 어느 측면에서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예를 들면은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마약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을 소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은 이래 가지고 국가가 관여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은 낙태 반대예요. 그 개인의 여성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을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낙태도 허용 안 되고 포르노 같은 것도 허용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약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 낙태권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의 자유는 좀 제한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관여를 좀 더 많이 하겠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주겠다 하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금은 좀 더 많이 남기고 복지국가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결국 모든 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가보게 되면은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섞여 있어 가지고 주로 민주주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공화당을 뽑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민주당을 뽑기도 하죠.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고 또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이게 자유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측면은 뭔가 하면 정기적인 선거에 의해서 입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되고 누가 정부의 행정권을 갖게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요. 양당 체제인 것 같아요. 제3당이 나와가지고 지역에서 성공하기 대단히 힘들다. 이게 이제 다수당으로 가지 않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양당 체제로 가 있고, 어떻든지 간에 양당 체제냐 다당 체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일단은 정기적인 선거를 하고 입법부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에 행정주의 수반을 국민들이 뽑아내는 건 민주주의고, 자유주의적인 측면은 근본적인 시민의 자유는 법률과 헌법적 안정장치에 의해서 보호되며, 주로 이건 헌법이에요. 법령과 규칙은 독립적인 사법부와 법률체계에 의해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 이거 상권분립이죠. 이게 상권분립이면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행정부가 사법부 같은 데 관여할 수가 없죠. 독립적인 재판을 하도록. 이것이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과 정부 부처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다 뭐예요? 헌법이 정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 포퍼라는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아요.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그 포퍼는 열린 사회와 거적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1945년에 출판이 됐죠, 아마. 그 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가로 구분이 된다. 이게 재밌는 얘기죠.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한다면 폭력 없이도 붕괴할 수 있는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 그렇지 못한 정부가 전제주의 정부다. 폭력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피를 흘리지 않는 거죠. 이거는 거리에 시위를 하는 것도 폭력은 아니죠. 법이 허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폭력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화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면은 민주주의고, 누구를 끌어내리는데
데모를 해서 피계를 흘려 끌어내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쎄요, 참 어려운 얘기죠. 세 번째로 다수가 언제나 옳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가장 악이 적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민주를 완벽하다고 보면 안 돼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파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까지 시행된 정치제도 중에는 가장 악이 적다는 거예요. 선이 많다는 게 아니고 악이 적다. 이거는 처칠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치체제다.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정치체제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시행된 정치체제 중에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를 역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어떻게 핵심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 그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거 참 문제지. 우리는 옛날에는 선진국 민주주의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를 받던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데도 다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트럼프인데 정치학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민주주의가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는가 뭐 이런 책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요. 참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피를 흘리지 않고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죠. 뭐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떠나서 글쎄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 뽑는데 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대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겠죠. 군사적이고 안보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계에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참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인 정치인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만 한 번 건너뛰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개는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연속으로 되지 않습니까? 4년하고 연임을 하는 건데 연임. 트럼프는 떨어졌다가 또 됐어요. 재밌는 현상이죠. 다음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트럼프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오늘은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나라의 통제권을 다시 찾은 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난 거예요. 자기가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치유할 것이고 국경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고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선거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구호라고 그러죠. 구호였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미국이 나쁘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나라를 통제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이 들었다는 거고 지가 치유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이대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이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고 봐야죠. 트럼프가 그런 얘기. 그러니까 트럼프의 선거 구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약속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한 재미나는 얘기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하는 게 세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미국에 투표하는 사람은 뭐예요? 미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인류 공영이 이바지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국경과 안보, 강력하고 힘있는 군대를 원합니다. 분열로 점철된 지난 4년간을 뒤로하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번영하게, 위대하게 할 시간입니다. 만들 시간입니다. 자기가 집권하는 5년 뒤로 돌아가면 안 되죠. 5년 뒤면 제가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 고귀하고 정의로운 여정에 여러분이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약속도 하고 또 뭐예요? 부탁도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한테. 그리고 이번에 재미있는 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트럼프와 함께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벤스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이 점수 지금 30대인가요? 이 벤스는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미국의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힐빌리의 엘러지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를 본 분도 계시고 소설도 있는데 소설에 보면 자기 자서전적인 그런 글이죠. 그래서 아주 미국의 깡촌에서 예일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게 변호사가 되는 그 인생 역정을 그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없었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요. 그래서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른 뒤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변호사들이 쭉 모인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양식이 이렇게 자기들 음식이 이제 나왔는데 뭐 복잡한 거에 이게 막 뭐 이렇게 포크가 여러 개가 있고 칼도 있고 뭐 물도 있는데 우리 양식 먹을 때 그러잖아요. 어느 쪽부터 사용해야 될 게 모른다. 물이 오른쪽에 있는 게 내 물인지 왼쪽에 있는 게 내 물인지 모른다. 근데 빵도 어느 쪽에 있는 내 빵인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애호나 농담나 잡빵 우물 그러잖아요. 빵은 좌측에 있는 게 내 거고 물은 우측에 있는 게 내 거라는 거예요. 칼은 바깥에서 사용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벤스 상원의원 이 된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바로 법관 시험을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힐빌리의 엘러지 뭐 이렇게 이제 책 나오고 우리는 뭐 힐빌리의 노래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부통령 파트너로 정한 거이 대단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오른쪽 일론 머스크가 또 막 선거 자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막 해서 저렇게 사업가가 모험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건 드문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저 모험을 저질러 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미국의 정치는 되게 드라마틱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아직까지는 정권 인수가 안 됐죠. 취임하기 전인데 이미 이제 조각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제 이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는 또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의 그 민주주의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배한 헬리스. 글쎄요. 패배한 헬리스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원래는 그 바이든이 다시 나오려고 그랬는데 1차의 그 토론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내려가고 부통령에 있던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뭐 우려하는 측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잘 안 됐죠. 그래서 패배한 헬리스도 마지막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걸 우리 성공연설이라고 그럽니까? 연설을 했어요.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미국 민주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 졌을 때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포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미국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가 그렇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 졌을 때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폭정과 구별 짓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반대인 제도가 나온 거죠. 군주제 폭정입니다. 이 민주주의 구별 짓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헬리스가 충분히 어두울 때만 우리는 별을 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요즘은 별 보기 힘들어요. 서울만 해도 불빛이 많아가지고 어둡지가 않아 하늘이. 별이 안 보여요. 웬만한 시골 가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자기를 보면 가장 어두운 때다. 이런 거는 거죠. 별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는 이제 아까하고 반대예요. 트럼프는
지난 4년이 개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흑기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된 걸 이제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지. 여하튼 뭐 패배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죠. 나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 열망을 추구할 미래와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갖는 미래를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낙태권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그 낙태가 주의 법률로 정했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낙태 허용되고 어느 주에 낙태 허용이 안 되고 특히 민주당은 낙태권은 당사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화당은 반대죠.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 정부 때인가 어떻게 돼가지고 연방법으로 낙태가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해리스가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았겠죠. 저는 못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선거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예요. 낙태권은.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해왔지만은 가끔 싸움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이번에 졌지만은 아직 싸움이 끝난 건 아니다. 싸움이 남아있다 해서 이걸 보고 이제 언론들은 해리스가 다음을 노리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낸 게 뭡니까?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패배했지만은 우리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시민으로서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자. 이제 이런 다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